정말 먼 미래에 우리가 블랙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초고도 문명이 된다면 블랙홀 곁을 지나가면서 더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하면서 블랙홀 자체의 회전을 멈추게 할 때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고출력의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에너지난 걱정 없이 살아가는 해피한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활동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는 블랙홀이 어떤 사연이 있을지 지금 굉장한 미스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블랙홀을 구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블랙홀의 규모, 질량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블랙홀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친숙한 블랙홀의 질량 규모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블랙홀의 질량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태양보다 한 수십 배 정도 무거운 육중한 별들이 진화를 마치고 폭발과 함께 남기는 별들의 시체, 우리가 그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블랙홀을 별 질량 블랙홀,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블랙홀들은 태양 질량의 한 20배, 수십 배 정도의 질량을 보통 갖고 있어요. 은하계 중심에 살고 있는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들이 있는데요. 이 블랙홀들은 거의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심지어는 수십억 배까지 엄청나게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홀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무겁다라고 해서 슈퍼 매시브 블랙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과 별 질량 블랙홀이 있다면 그 중간쯤 정도에 해당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까지 관측된 걸 보면 그 중간 질량 블랙홀은 굉장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별 질량 블랙홀과 압도적으로 많은 그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은 잘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태양 질량의 10,000배, 10만 배 정도 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은 어지간해서는 관측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인터미디어트 매스 블랙홀이라고 하는 IMBH라고 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대체 왜 없는 거냐, 어디로 사라진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 블랙홀을 연구하시는 천문학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그 가르강튀아라고 하는 블랙홀은 제가 영화 설정을 보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정도로 엄청 무거운 질량을 설정을 해야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그런 시간의 흐름의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엄청나게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을 구분하는 방법은 질량 말고도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블랙홀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블랙홀이 단순하게 질량만 갖고 있는 경우, 이거는 사실 이론적인 개념이기는 한데요. 처음에 블랙홀이 제안이 되었을 때 이상적인 질량 덩어리가 온전하게 중력에 의해서 붕괴한다면 어떤 천체가 만들어질지를 계산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슈바르츠-실츠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중력이 강해야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정도의 천체가 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계산했던 물리학자 슈바르츠-실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실제 우주에 있는 천체들은 사실은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하고 있는 천체들은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반경도 작아지고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되죠.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블랙홀들은 사실은 질량도 갖고 있고 동시에 가군동량, 회전에 의한 에너지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주에서 관측할 수 있는 대부분의 블랙홀은 사실은 질량과 가군동량을 모두 갖고 있는 블랙홀일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더 현실적인 블랙홀을 우리 물리학에서는 커 블랙홀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등장했던 블랙홀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자 회전하고 있는 커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지구 전역에 깔려있는 여러 전파망원경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한 5천만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주 거대한 타원은하 M87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중심 궁수자리 A스타라고 하는 블랙홀도 관측을 하게 돼요. 이 블랙홀을 관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 자체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천문학자들이 이번 관측에서 목표로 했던 게 얼마나 작은 스케일이냐면 블랙홀 바로 주변, 빛이 겨우 탈출할 수 있는 그 한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지평선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원경 프로젝트 이름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입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작은 스케일까지 보는 거냐면 약간 비유하자면 제가 지금 베이글을 갖고 왔는데 달 정도 거리에 떨어진 도넛을 보는 정도의
보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해상도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역에 남극에서 북극까지 엄청나게 많은 망원경들을 총동원해서 지구 전체 크기만한 망원경의 효과를 얻어야만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잠깐 이 망원경으로 우리가 그럼 실제로 블랙홀을 관측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블랙홀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지를 베이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익숙한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블랙홀의 모습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블랙홀은 굉장히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붙잡은 물질들을 아주 빠르게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뜨겁게 달궈진 채 블랙홀 주변을 막 맴돌게 되겠죠. 그래서 블랙홀 주변에는 붙잡힌 물질들이 아주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 상태로 맴돌고 있는 강착 원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뽕 뚫려 있고 주변을 빙글게 감싸고 있는 블랙홀 주변에 원반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평범한 블랙홀을 관측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가운데에 블랙홀 뻥 뚫려 있고 주변에 예쁜 원반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관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너무나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주변 시공간을 굉장히 극적으로 왜곡하고 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뒤쪽으로 날아가는 빗줄기조차 다시 지구 쪽으로, 여러분들 앞쪽으로 휘어서 날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원래는 볼 수 없었어야 하는 이 뒤쪽의 원반의 빛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의 착시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블랙홀 앞을 지나가는 원반의 빛은 그대로 보이겠죠. 블랙홀 뒤를 지나가는 이 원반의 뒷부분은 원래는 뒤쪽으로 날아갔어야 하는 빛인데 빛이 거꾸로 중력 때문에 꺾여서 앞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원래는 볼 수 없었을 뒤쪽의 허상이 이렇게 위로 보이는 거죠. 동시에 허상이 아래에도 보이겠죠. 똑같이 동시에 아래쪽에도 허상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인터스텔라 가르강티아 그 블랙홀 모습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반이 가운데 돌고 있고 위쪽에 머리띠, 아래쪽에 턱받이, 이런 식으로 원반이 휘어진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영화 속에 등장했던 블랙홀의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천문학자들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한 모습은 이 모습이냐? 그건 아닙니다. 더 좁은 영역을 봤어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이 강착 원반보다 더 깊은 이 중심부를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블랙홀 주변 강착 원반이 있고요. 강착 원반에서 굉장히 많은 빛들이 막 새어나오고 있겠죠. 그런데 블랙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는 빛들이 거의 막 뒤집이다시피 엄청나게 경로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랙홀을 관측을 하고 있을 때 빛이 꺾여서 블랙홀을 피해서 이렇게 날아오고, 빛이 꺾여서 블랙홀을 피해서 이렇게 날아오고, 이런 식으로 블랙홀을 둥글게 감싼 그 경계를 따라서 빛이 이렇게 둥글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블랙홀의 그림자 실루엣을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이번에 관측한 그 블랙홀의 사진을 블랙홀의 그림자라고도 불러요. 정확하게는 사건의 지평선까지를 본 건 아니지만 사건의 지평선보다 살짝 바깥까지, 우리가 관측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안쪽,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안쪽까지 보는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블랙홀 자체는 아무리 관측 기술이 좋아진다 한들, 심지어 블랙홀 코 앞에 가서 눈으로 본다 한들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블랙홀 정의 자체가 너무 중력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블랙홀 자체의 모습을 빛을 통한 관측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빛을 통한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건의 지평선 바깥,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강착 원반의 빛이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빛의 그림자, 이 정도까지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블랙홀 가까이 가서 가시광선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밝게 빛나고 있는 블랙홀 주변 원반 정도의 모습까지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그 발견인데요. 블랙홀이 과연 자기장을 갖고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천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중성자 별처럼 너무나 높은 밀도로 별이 붕괴해서 반죽이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다 한데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블랙홀도 어쨌든 전기를 띨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반죽이 돼서 곤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중성 덩어리 그 자체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블랙홀도 전기를 띠지 않을 것이고 자기장도 띠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블랙홀도 자기장을 갖고 있을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천문학자들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블랙홀 자체는 자기장을 못 갖고 있을지언정 블랙홀 주변에 뜨겁게 달궈진 강착 원반에서 플라즈마들이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발전기 역할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관측을 하게 되냐면 그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입자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놓이게 되는 그 우리 어렸을 때 자석 위에다가 철가루 뿌리면 자기력선 따라서 그 철가루들이 막 방향이 놓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우주 입자들의 방향들이 일제히 예쁘게 정렬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냐면 편광 관측이라고 해가지고 예쁘게 정렬된 입자들의 틈 사이로 빛이 통과를 하게 되면 딱 일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관측을 하게 되는데 딱 그걸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입자들이 정렬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것의 수직한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놓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블랙홀의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나선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휘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이제 뭐냐면 앞서서 관측했던 M87 중심 아주 무거운 블랙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질량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둘 다 관측했던 그 빛의 그림자의 모양도 비슷하고요. 또 이번에 관측했던 자기장의 모습까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는 건 질량의 규모에 상관없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그 상대성 이론의 원리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을 우리가 관측을 통해 입증한 놀라운 관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또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블랙홀 주변에 플라즈마로 형성된 자기장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집어삼키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너무 폭식을 하게 되면 미처 삼키지 못한 물질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서 길게 뻗어나가는 자기장을 따라서 엄청나게 거의 광속에 가깝게 물질을 토해내는 제트를 뿜어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M87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깥까지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아주 거대한 수광년 크기의 제트가 관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블랙홀의 자기장과 우리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이 조그만한 블랙홀의 자기장이 얼추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 거대한 블랙홀처럼 우리 은하 블랙홀도 에너지 제트를 토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활동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찍이 제트도 토하지 않고 있고 뭐 물질을 막 개걸스럽게 먹지 않고 있는 걸로 되게 유명한 블랙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은하는 대체 어디로 지금 에너지를 토하고 있는 걸까? 언제부터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은 이렇게 활동성이 줄어든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은하 중심에 지금은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는 블랙홀이 어떤 사연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한 미스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도 비교적 최근까지는 굉장히 왕성한 그 에너지를 토해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관측 중에 하나가 굉장히 우연하게도 우리 은하 원반의 위아래로 수직하게 전파 거품이 이렇게 둥글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페르미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지금은 비록 활동성이 없지만 오래전에 난폭하게 에너지를 토해냈던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남긴 어떤 흔적이지 않을까, 에너지를 토하면서 은하 원반에 수직하게 위아래로 남긴 거품 같은 흔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또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블랙홀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 은하 원반상에서 활발하게 터졌던 별 탄생과 초신성 활동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활발했던 적이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한 번도 활발했던 적이 없는 건지 조차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계신 이석윤 교수님께서 연구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블랙홀의 질량이 그 은하 중심부, 벌지라고 하는 그 중심의 동그란 은하 중심부의 질량과 굉장히 예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의 관계를 갖고 있냐면 은하 중심부의 동그란 부분의 별 질량과 은하 중심부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이 1000대 1의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면 고작 해봤자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전체 질량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블랙홀의 질량이 아주 깨끗하게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은하가 2배 더 크면 그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도 2배 더 무겁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비록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비율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말끔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 은하 성장과 블랙홀의 성장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천문학자들이 어떤 질문에 도전을 하고 있냐면 블랙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블랙홀이 강한 중력으로 주변의 물질을 끌어모아서 주변에 나중에 은하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은하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중심부에 너무나 높은 밀도로 물질이 반죽이 돼서 나중에 블랙홀이 만들어진 건지, 즉 블랙홀이 먼저냐 은하가 먼저냐 이 문제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블랙홀과 은하 둘 중에 누가 먼저인지의 답을 찾고 있는 이 이슈를 천문학에서의 닭과 계란 문제 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비율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둘 중에 누가 먼저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죠. 대신에 그 비율을 통해서 블랙홀과 은하가 어떤 서로 의존하고 있는 굉장히 명확한 관계를 주고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임스 웹 관측을 통해 어떤 관측들을 조금씩 하고 있냐면 100억 년, 130억 년 정도 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에서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은하 전체의 질량은 우리 은하에 비해서 막 1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 질량이 거의 우리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블랙홀 먼저 육중한 덩치를 키우고 그 다음에 주변의 별 물질을 끌어모으고 별들을 만들어서 은하가 나중에 성장하는 게 아닐까? 라는 쪽에 이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죠. 최근 발견들을 보면 블랙홀이 먼저인 것 같다. 처음에 거대한 가스 구름에서 블랙홀이 한꺼번에 반죽이 되고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은하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간 질량 블랙홀의 부재와도 연관이 있는 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냐면 가벼운 별 질량 블랙홀들끼리 막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합체하다 보면 한참 있다가 질량이 무거워져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순하게 별 질량 블랙홀들끼리 모여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는 거라면 그 중간에 성장 과정에 있는 중간 질량 블랙홀도 당연히 어딘가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 질량 블랙홀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는 건 단순하게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별 질량 블랙홀들끼리 합체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별 질량 블랙홀과 별개로 다른 기원으로 만들어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제임스 웹 관측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실제로 초기 우주에서 거대한 가스 구름이 한꺼번에 수축을 해가지고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면 그 이야기도 맞다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은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빙글빙글 돌고 있는 블랙홀을 커 블랙홀이라고 하죠. 회전하고 있는 모든 천체, 태양도 그렇고 우리 지구도 그렇고 회전하고 있는 질량을 가진 모든 천체는 주변 시 공간을 꼬집으면서 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블랙홀이 주변 시 공간을 함께 데리고 끌고 가면서 막 돌고 있는 거.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시 공간을 끌고 간다 라고 해서 프레임 드래깅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드래깅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을 벌어질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블랙홀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그 시 공간 자체가 빠른 속도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끌려가는 시 공간의 속도를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짜로 블랙홀 주변에 가서 그 빠르게 움직이는 시 공간의 속도, 물살의 속도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물살을 타고 절반의 우주선 질량은 블랙홀로 버리고 절반은 내가 빠르게 속도를 얻어서 탈출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블랙홀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의 이름을 따가지고 펜로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험적으로는 진행이 된 적이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프레임 드래깅을 통해서 블랙홀의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가 되면 이걸 계속하게 되면 블랙홀의 회전이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절대 그 무한 동력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에너지를 뺏어오면 그만큼 빼앗긴 누군가는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랙홀에서 계속 에너지를 뺏어오게 되면 언젠가는 블랙홀이 회전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먼 미래에 우리가 블랙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초고도 문명이 된다면 정말
행복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펜노즈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블랙홀 주변에서 아주 강한 레이저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쭉 날아가다가 그 중에서 일부가 흡수가 되고 빛이 더 에너지를 얻어서 더 고출력의 빛으로 블랙홀 주변을 탈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블랙홀 주변에 아주 거대한 거울을 감싼 다음에 계속 블랙홀 주변을 맴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은 계속 펜노즈 현상을 통해서 블랙홀 곁을 지나가면서 더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하면서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랙홀 자체의 회전을 멈추게 할 때까지 이 빛은 점점점 증폭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그 고출력의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펜노즈의 원리를 극대화시킨 이 가상의 개념을 뭐 블랙홀 폭탄, 블랙홀 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뭐 진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블랙홀 주변에 거울도 설치하고 블랙홀 주변에 빛도 쏘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에너지난 걱정 없이 살아가는 해피한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